뭐가 많이 올라오긴 한 것 같네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인사만 남겨주신 거고, 어, 첫 번째 개인 안전성 확보 조치 대상 사업자 유형별로 이거 관련된 내용이니까는 이건 좀 짚고 가죠. 사업자 유형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 이거 뒤에서 이건 나오긴 하는데 유형 1, 2, 3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예전처럼 정의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이냐 대기업이냐 뭐 소상공인이냐 등에 따라 가지고 적용하는 그게 좀 달라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공 또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냐 뭐 일반 처리자냐 1만 명 뭐 1,000명 미만 뭐 등등등으로 나뉠 수는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안전성 확보 조치 대상이냐라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다만 어떤 수준의 이제 항목들이 방금 앞에서 목차에서 본 안전 조치들이 쭉 있는데 이걸 보편적으로 다 적용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 사업자 유형에 따른 뭐 공공이냐 대규모 처리냐 뭐 그래서 1만, 10만, 100만 뭐 이런 기준들이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그걸 유형 1, 2, 3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기준을 따로 고시에다가 넣어서 예외로 그냥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그 규모 등에 따라서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적용되는 수준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은 어차피 내용 하나하나에서 예외 사항으로 나오니까 거기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160페이지에 대한 거, 그쵸. 주요 키워드 위주로 보고 뭐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넘어갈 텐데 잠깐 보죠. 160페이지에 저장 시 암호화, 암호화 요청 위치가 운영 프로그램. 일단 문구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충분히 해석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 요 항목들을 다시 한번 더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또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요것만 바로 봤을 때는 일단 요청 위치랑 그 호출 주체라는 용어가 조금 혼용되어 있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걸 그냥 플러그인 방식 메커니즘을 만약에 생각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명령은 일단 응용 프로그램이 내리는 건데 실제 연산 호출은 DB 서버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해석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즉 이제 요청 위치가 응용 프로그램 와스나 뭐나 이런 쪽에서 로그인이나 정보 조회할 때 쿼리 던지는 주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플러그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듈이 DB 서버 엔진에 설치되기 때문에 어, DB 서버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직전에 이제 내부에 설치된 모듈을 호출해서 암호한 뒤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풀어 쓰다 보니까는 이렇게 약간 혼용될 수, 그러니까 혼란이 있을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 내용 자체는 일단은 그런 말씀드린 그런 특성을 고려한다면은 일단은 요청 위치 자체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고요. 혹시라도 요 교재 작성하신 쪽에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변경이나 이슈가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건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고요. 수기문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데 영향평가 대상 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할 때 우리 법 33조에 따라서 5만, 50만, 100만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따질 때는 전자적인 형태의 파일만 가지고 대상을 선정한다라고 했던 거고요. 영향평가 대상으로 이것도 약간의 표현의 차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래서 이 기관의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영향평가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전자적인 파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 실제 영향평가를 수행할 때는 어쨌든 수기문서까지 다 포함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기문서의 수집부터 파기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그리고 또 관리 감독하는 부분들이 다 흐름표에 다 녹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내일
지나서 이제 실습하실 때 그 흐름도 같은 거 그리실 때 그래서 전자적인 거는 실선으로 표시하고 수기 문서에 대해서는 이제 점선으로 표시해서 같이 표현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예고편인 거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이 좀 더 이렇게 먼저 있을 때에는 쉬는 시간 아무튼 10에서 15분 정도 사이에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선 지금 다루고 있는 범위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위주로 먼저 드리고 아니면 시간 조절을 해서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모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영업 평가 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과 관련된 거 그냥 도식화해가지고 표현한 거고요. 어, 고시 개정 전 후에 있어서 뭐 이것도 법령정보센터에서 뭐꼭 이 교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봤던 개보법 내에서도 신고법 비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안에서도 동일하게 신고법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새롭게 본다라고 하면 오른쪽 것만 그냥 쭉 보시면 되는 건데 기존에도 계속 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교육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다시 교재로 정리한 게 이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자체에 대한 거, 비밀번호에 대한 뭐 식별이냐, 인증이냐 이런 키워드가 좀 더 이제 강조되고 뭐 하는 건데 이건 뒤에서 이제 하나하나 볼 때 한 번 더 비교할 만한 내용 언급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키워드, 뒤에서 강조해서 볼 키워드 정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권한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제 정당한 권한 그래서 취급자나 정보 주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생겨요. 그 IT 쪽에서 이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장비 유지보수하는 거에서 뭐 서버나 DB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럼 그러한 유지보수 담당자, 관리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냐? 라는 이슈가 생겨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그 장비가 하필이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관련된 인프라 장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개인정보 이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소위 말하는 데이터에 이 시스템 관리자는 접근 가능할 거잖아요.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니까 개인정보 취급자 아니야? 이런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즉, 원래 취지는 IT 장비를 그냥 유지 보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데이터에는 별로 이 사람은 관심은 없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지 보수하면서 실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데이터에, 그 데이터가 개인정보일 때죠, 지금. 그 데이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유지 보수 담당자인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업무적으로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분은 아닌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는 또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접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취급자 아니야? 그러면은 이 안전사업부 조치에 대한 통제 적용 대상 아니야?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취급자, 정보 주체 이렇게만 써 있다 보니까는 애매하죠. 그래서 어떻게 바뀐 거예요? 정당한 권한 가진 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죠? 여기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죠? 정당하게 부여받으셨죠? 그러면 일단 통제 대상. 이렇게 확대되는 개념으로 용어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접근 통제에 대한 거, 정보 주체를 제외한,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근하는, 뭐 로그인 이런 거 말고 내부에서 시스템에 접근하는 권한을 가진 자, 그럼 정보 주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측면. 아까 정보 주체는 이용자에 대한 용어로 분류를 했었잖아요. 기타 사용자에 대한
키워드, 즉 통제 대상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기타 나머지 바뀐 거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없어진 건 크죠. 이런 기준들이 다 없어집니다. 조직이 정하기 나름. 한번 더 언급을 드릴 거고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는 암기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무적으로 이거 안전사업보 조치 고시잖아요. 법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계셨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 29조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행령 30조에 가면은 법 29조에 따라 안전사업부 조치하라고 하고 그 상세 내용은 고시에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근거에 따라 한다, 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쭉 따라가서 보면은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시행령 30조에 따라서 구체적인 이런 것들은 고시에 따른다 해서 방금 전에 봤던 안전수납부 조치가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법 29조 등에 따라 가지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이거 위반하면 법 위반이라는 얘기죠. 왜? 고시 위반하게 되니까는 바로 요 위에 있던 근거였던 시행령 30조 위반하게 되는 거죠. 시행령 30조 위반하게 되니까 그 위에 있었던 29조를 위반하게 되니까는 뒤에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뭐 등에 대한 내용으로 또 과태료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는 안전사업부 조치 준수 안 하면은 그냥 법 위반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요 법적 근거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29조에 따른 조치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이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유출, 변조 등등등 해가지고 최대 전체 매출액의 3%까지도 이제는 과징금 부과하겠다. 뭐 이걸 좀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지만은 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가지고 계속 추이는 지켜봐야 됩니다. 과거에 이 IT 부문,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의 3%를 하다 보니까는 이상한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바로 좀 찾아보면은 뉴스 같은 거 찾아보면은 예전에 이런 게 있죠. 샤넬 코리아랑 뭐 천주교과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몰라도 돼요. 업체는 샤넬은 뭐 대부분 아실 거고 천주교과서는 그 밀크티인가요? 그 아이들 학습기 같은 거 그쪽인데 그냥 딱 봐도 매출은 어디가 커요? 절대적으로 여기가 크겠죠. 근데 과징금 받은 거 보면은 얘가 훨씬 큽니다. 왜 그랬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IT 부문,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온라인 매출이냐 오프라인 매출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 매출 기준으로 일단은 잡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 등 관련된 영역인지 아닌지를 이제 처리자가 입증하도록 순서를 바꿨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위반시 제재 강화 계속되고 있는 추세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이미 이 법령 체계도상에서 타고 들어가면서 봤습니다. 핵심은 뭐다? 최소 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추이를 보면은 과거에 절대 한국에서 먼저 그냥 뭐 지금은 좀 더 잘 나가지만은 한국이 먼저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지만은 과거의 예사를 좀 보면은
일단 명분, 당위성이 필요하죠.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뭐 툭 이렇게 할래? 이거보다는 선진 사례들을 봤더니 소위 말하는 BP 사례들, 베스트 프랙티스를 봤더니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들은 정서상 뭐 맞는 거는 그대로 아닌 것들은 국내 시장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어때요? 질문하는 거죠. 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감이 안 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구체적인 숫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패스워드 기준 같은 것들, 뭐 조합, 뭐 세 가지 조합했을 때 8자리 이상, 뭐 두 가지 조합했을 때는 뭐 10자리 이상, 이 기술적 과적 보호 조치는 그대로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지고 그 전에도 안전성 확보 조치에는 두 가지 조합일 때는 뭐 8자리, 한 가지일 때는 10자리에서 숫자로만 할 경우에는 뭐 취약할 수 있다 등등으로 완화된 부분들이 있었죠. 지금은 그마저도 더 이상 고시에서도 명시하지 않죠.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증, 비밀번호 자체보다는 인증에 대한 개념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자유롭게 안전하게 관리해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숫자나 뭐나 규모나 뭐나 이런 요건들을 강조하다가 어떻게 돼요, 현장에서?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글로벌에서도 입증 책임은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측면에서는 입증 책임은 이제 처리자가 정당하게 행위를 했는지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거 준수했는데 뭐 어떻게 뭐 이런 핑계를 아예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에 이제 어느 정도 맡기되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과연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겠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안전성 확보 조치에 나오는 키워드들은 최소한의 요건이라는 거 참고하셔서 조직의 실정에 맞춰서 강화해 나갈 필요는 있다. 자, 비밀번호 식별이다, 인증이다 했을 때 뒤에서 한번 더 구분해가지고 설명드리겠지만은, 인증이라는 용어가 좀 더 명확한 거기 때문에, 여러 인증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식별과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뒤에서 한번 본다라고 했고요. 자, 이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처리자의 유형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실 뭐 여러 시험에서도 이거 자체를 묻는 문제들도 따로 있었죠. 근데 이렇게 더 이상은 구분하진 않고요. 삭제하고 취지는 이렇습니다. 스스로의 환경에 맞춰서 말씀드린 이런 조치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걸 적용하기엔 너무 예산 비용 등 역량 이슈를 고려했을 때,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소상공인 같은 이런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과거 유형 1에 해당하는, 2에 해당하는, 3에 해당하는 이런 문구를 그냥 풀어가지고 뭐 아니할 수 있다, 아니면은 해야 된다 등으로 따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한 것부터 다시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뭐 내용을 쭉 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요 고시 옆에 하나 띄워두시고 이미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봤어요. 여기에서 법령 체계도상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띄우셔가지고 여기는 목차 순서대로 보게 될 겁니다.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시행, 점검.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볼 거고 아까 말씀드린 유형 1, 2, 3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유형 1이라고 예전에 정의했던 1만 명 미만의 정보 주체에 대한 정보 처리하는 소상공인 개인 단체, 예전에 유형 1로 흔히 불렀던 이런 식으로 생략할 수 있다 등으로 뭐 아까 언급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상세하게 풀어져 있는 요걸 보고 자, 내부 관리 계획이라는 뭐 이름을 그대로 뭐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내부 관리 계획이라는 이름을 키워드를 넣어서 많이들 쓰시고요. 그 안에 포함해야 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내부 기준, 개인정보에 대한 내부 규정 기초로 상세한 내부 정책들을 또 파생시켜서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 안에는 이러한 주요 사항들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정의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은 이 용어들이 어, 명확하게 정의 구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긴가민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 예전 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랑 뭐 비슷한 맥락인데 1만 명 미만의 소상공인 등은 내부 관리 계획, 이것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돼요? 1만 명 미만에 대한 이런 소상공인 등은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고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잖아요. 한국어가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만 안 할 수 있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 나오는 게 안전사업보 조치에 대한 주요 목차들이었잖아요. 만약에 시행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유용일은 1만 명 미만은 통제 안 해도 돼.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 통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무리지 않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싶은 것들은 생략할 수 있다. 예외될 수 있다라는 거는 별도로 써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내부 관리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직이 우리 5명밖에 없는 조직인데, 이런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조직 규모도 작고 뭐하고 한데, 이거를 굳이 명문화해가지고 계획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통제해야 됩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행 잘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통제들은 규모가 작거나 소상공인 등도 안전하게 관리는 해야 되지만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내부 관리 계획의 형태로 명문화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문서화에 대한 이슈예요. 문서화에 대해서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한 요 문서화를 생략할 수 있다. 여건 되면 만드시고요. 여건 안 되고 이러면 굳이 문서화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해당되는 그 범위의 통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어느 정도 필요한 수준까지는 통제는 하셔야 됩니다.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이게 수립 시행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는 내부관리 계획 시 고려사항, 승인 시 고려사항, 뭐 변경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텍스트로 충분히 설명이 잘 나와 있고요. 여기서의 어떤 좀 주안점은 수립할 때 뭐가 됐던 실효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조직 전반에 걸쳐가지고 전사 기준으로 일단은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평가 대상이나 뭐 인증 대상이나 이렇게 됐을 때 여러 서비스 중에 이 부분으로 한정해서 먼저 입증하자, 검증하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직원들이 참고하고 내재화시켜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전파하고 소통하라는 얘기입니다. 변경 사항 또한 실효성 있도록 관련된 내용, 현실 가능성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정 변경하고 다시 전파해서 내재화시키는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되겠고요. 이 부분은 그 신설 조항으로 나와 있긴 한데 출력 복사 시 안전 조치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통폐합되면서 거기 있던 주요 내용들이 그냥 여기에 녹아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기에 관한 것도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체크하셔야 되는 건 이거 플러스 해서 나중에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한 것도, 이거는 편의상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할게요.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에서도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한 부분이 제3장에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안전조치 기준 적용해가지고 대상이 나오고 내부 관리 계획 수립에 이제 플러스에서 지금 본 이 내용에서 플러스에서 이런 걸 포함해서 관리 계획 수립해야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랑 연계해가지고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되는지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항목 하나하나에 대한 주요 키워드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이제 키워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비록 뭐 시험만을 목적으로 이 내용을 다룬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떤 쪽으로든 실무에 바로 적용을 하시던 뭐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좀 더 중점을 두시던 기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동기가 부여된다라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사례는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즉시 반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고시를 보시면서 주안점을 또 두고 볼 만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뭐 내부감사다, 위헌평가다, 뭐 정기적인 검토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이제 마법의 키워드로 많이들 씁니다. 틀리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이제 내부관리 계획이나 파기나 뭐 등등 몇몇 가지들은 주기적으로 뭔가 파기한다, 정기적으로 내부관리 계획을 뭐 변경한다. 뭐 보편적으로는 틀리진 않아요. 근데 실제 별 이슈가 없을 때에도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야지 이런 취지로 맞는데 어떠한 실제 변동이나 파기 등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주기적, 정기적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요렇게 즉시 지체 없이에 대한 키워드로 가야 됩니다. 경영사에 발생한 이벤트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즉시 반영돼야 되는 거지. 뭐 월 초에 됐는데 우리 월말에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때까지 방치하다가 반영할게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파기도 마찬가지로 또 나오지만은 어 퇴사했는데 아니면 목적 달성이 됐는데 월 초에 끝났는데 월말까지 그냥 그대로 뒀다가 뭐 파기할게요. 그런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행 실태 점검 관리 이런 게 이제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이제 정기적인 주기적인 키워드가 되는 거고요. 어떤 변경 사항이나 실제 뭔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들과는 좀 구분하면서 정리하시면 도움이 더 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 흐름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뭐 상급기관이라던가 뭐 옆 동네에 있는 뭐 이런 거 쓱 그냥 가져와가지고 이름만 키워드만 바꿔가지고 쓱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조직의 현황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라던가 내용 자체를 먼저 파악하는 게 1번. 그리고 그에 맞춰서 빈도라던가 뎁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면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저 높으신 분들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승인을 통해 강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이세요,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경영진 승인하신 내용이고요. 이슈가 생기면 개인적으로도 뭐 피해 배상이라던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것들 교육 전파 그리고 정말 그 교육 이후에도 내재화돼 가지고 적절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이 또 나와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PDC에 따른 지속적 개선에 대한 이런 구조를 또 따라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내부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어차피 뒤에 나오는 이러한 주요 키워드들을 적절하게 정의하고 적용해야 된다를 정의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예외 규정 등에 대한 것들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는 상세 내용은 요 5조부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권한까지 나왔으니까 좀 보면
식별이 있고요. 인증이라는 게 있고요. 동시에 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허가, 인가. 그래서 식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아이디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용어가 바뀐 게 이제 식별에서 인증 바꾼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용어들을 쭉 따라가 보면요. 식별이라는 거는 시스템이 있으면 요게 누군가가 접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시스템이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군데? 나 누구야? 라고 해서 입력하는 게 이제 고유하게 할당된 아이디. 나 누구야? 그러면은 이 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쭉 봤을 때, 요렇게 요 아이디 등록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면 요게 등록된 사용자 계정은 맞네. 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맞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게 이 계정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지 실제 이 계정의 주인인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입증하는 단계가 인증이죠. authentication. 그래서 이 식별자, 정당하게 할당된 이 식별자의 주인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썼던 게 이제 패스워드였던 거고요. 지금은 또 어때요? 뭐 OTP부터 해가지고 토큰이나 인증서라던가 하다못해 지문이나 생체 인식 정보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거나 마저를 검증, 입증하는 수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문자 열로만 과거에 많이 썼던 패스워드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핸드폰만 하더라도 비밀번호 뭐 이것보다는 그냥 단순 핀번호, 지문, 안면 인식 등 여러 본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체계 쪽에서도 어떠한 이 비밀번호 자체에 대한 이 통제를 따로 강조하기보다는 인증 수단에 대한 관리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에, 그래, 이 정당하게 부여된 사용자가 만례를 입증을 했다면 시스템에 들어와서는 뭐 해야 돼요? 필요한, 뭐 접근하기 위한 폴더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시스템 입장에선 뭐예요? 여기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 맞는데, 여긴 접근 못하고요, 못하고요. 여긴 할 수 있어요. 그 접근에 대한 허가, 인가, 요것과 관련된 용어가 뭐예요? 지금 이제 5조에서 다루는 권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별, 인증, 인가, 즉 권한에 대한 요 개념들은 뭐 로그인 뭐 단계 순서대로 흐름대로 뭐 기억을 해주셔도 수월할 거고요. 어쨌든 개념적으로 구분하셔야 좀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끊어가지고 통제는 그래서 1인 1계정 원칙. 그래서 좀 더 이 사람 계정이 도용되지 않도록 강화된 인증. 정당한 사용자지만 실제 필요한 업무에 따라 접근하기 위한 권한은 차등 부여.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말했던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해야 된다. 업무가 변경됐을 때는 뭐다? 지체 없이. 자, 이럴 때 이제 정기적, 주기적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즉각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체 없이에 대한 키워드로 좀 주안점을 두고 변경, 말소돼야 되는 거고요. 접근 권한에 대해서는 누가 언제 무슨 이유 때문에 요청했는지, 변경했는지 등에 대해서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라. 보통 이 3년이라는 숫자를 많이 암기하시긴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하겠다? 추적해보겠다. 적어도 3년 정도 자료까지는 뭐 추적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자료를 확보하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과거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는 5년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해서는 3년으로 다 통일된 거고요. 자, 여기에서 당연히 이제 텍스트로 써 있는 거에서 비교해서 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 내역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고 옵니다.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예요. 수기의 형태든 전자적인 형태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어카운터빌리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즉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3년간 보관하라는 원칙만
즉 3년 보관함으로써 누가 언제 어떤 요청에 따라 가지고 누가 승인했는지 같은 것들을 추적할 수만 있으면 돼요. 어차피 계정 변경이라던가 권한 부여가 이벤트가 뭐 상시 무지하게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뭐 몰릴 때도 있겠지만 충분히 매뉴얼로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은 미리 잠깐 살펴보면 접근 통제에 있어서 우리가 잠깐 봤었던 이런 조치를 통해서 실제 접근을 하고 나면은 접속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이 접속 기록에 있어서 이 용어 정의는 위에 정의 나오거든요. 2조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종류는 하도 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과거에 있던 누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의 정보에 접근해서 뭐 했어요? 행위 이력 등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건데 키워드는 뭐예요? 전자적인 형태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요? 접근 권한에 대한 거는 그 기록을 그냥 3년간 보관만 하라고 했지 전자적인 형태나 수기 형태를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접속 기록은 어때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접속 일시인데 10분 초 단위로 로그인했어요, 생성했어요, 접근했어요, 바꿨어요. 이런 것들을 사람이 매뉴얼로 일일이 절대 기록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접속 기록만큼은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 조치에서 말하는 접속 기록은 전자적인 형태, 전자적인 형태로 기록한 걸 말한다는 걸 비교해서 체크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요 접근 권한에 대한 내역과 접속 기록에 대한 내용, 형태는 좀 차이가 있더라. 취급자별로 계정 발급, 1인 1계정 원칙 하는 이유는 책임 추적성. 이 시간에 누가 접근한 거야? 계정 제 건데요. 그럼 너네, 뭐, 이렇게, 예, 되려면은, 누가 같이 섞여서 쓴다 그러면은, 식별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계정 원칙을 가는 건데, 물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용 계정 사용 가능하지만 반드시 뭐 해라? 어카운트빌리티를 확보해라. 비록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실제 EHR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계정 발급당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3명인데요. 계정 이런 비용 이슈 때문에 하나밖에 발급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또 그러면은 돈 써가지고 무조건 발급하세요. 이러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보 완통제를 적용해서 IP 주소만 담당자의 자리로만 그 계정 하나를 허용한다면은 비록 계정은 같지만은 그 시간대에 근무하면서 그 사람만 접근하는 PC의 IP라던가 이런 걸로 특정돼서 어카운터빌리티가 확보된다면 용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와 보완통제 적정성에 대한 검토 기록, 뭐 경영진의 승인 등을 통해서 예외 절차를 밟으면 가능은 하다. 기타 인증수단, OTP 등 생체인식 정보 등 했을 때 비밀번호가 아닌 또 다른 수단들도 많이 있잖아요.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포괄해서 안전하게 적용 관리해라. 그다음에 일정 횟수 이상, 뭐 5회 이상 틀리면은 로그인 할 때 계정 잠가버리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반드시 해제할 때 정당한 자인지 확인한 다음에 해라. 뭐 보통 그렇게 많이 했죠. 예전 초창기 때는 전화해가지고 IT 부서에 문의 주셔서 확인받고 하세요. 그럼 주말에는 잘 안 되고 하니까 마냥 기다렸죠.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본인 인증이라던가 뭐 비밀번호 찾기 뭐 등 별도의 조직마다 선택한 이런 옵션에 따라 가지고 본인 확인 후에 해제해 주도록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최근에 통제 현황인 것 같고요. 필요한 권한은 필요한 취급자에게 최소한으로 뭐 특히 사항은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접근 권한 설정 시 고려사항도 마찬가지. 앞에서 이미 한 번 더 설명드린 기준들에 대한 예시니까요. 접근 권한도 이제 차등 부여한다라는 게 회원 관리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것과 상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 권한이 다 필요한 게 맞아요? 실제 필요하면은 다 권한을 주는 거고요. 아니다 싶으면 차등 부여하는 거죠. 변경 말소에 대한 거, 정기적이 아니라 이런 건 이벤트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소 기록. 이건 뭐 전자적인 형태로 했을 때 뭐 테이블로,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던 뭐 시스템으로 관리하던 상관없죠. 수기도 품위 올려가지고 도장 뭐 승인 서명 받아가지고 품위 올린 기록으로 뭐 남겨놨더라.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뭐 캐비넷 같은 데다가 보관하고 있으면 그것도 다 유효하다라는 거죠. 형태라던가 이런 방법에 대한 제약은 없으니까 접속 기록과 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증수단에 대한 안전한 적용 및 관리 이 부분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생체 인식정보를 인증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 뭐 비밀번호 쓸 때도 뭐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거 동일하게 작성 규칙, 조직이 정하기에 따라 가지고 안전하게 관리하라는 거고요. 생체 인식 정보 같은 경우에는 생체 정보와 생체 인식 정보를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원본 정보라던가 이 특징 정보 구분해가지고 잘 관리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에서 안전성 확보 조치에 파생해가지고 더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도 못 보지만은 안내 정도만 드린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냥 프라이버시 지오청 K의 포털 들어가셔서 자료 보시면은 안내서에 대부분 자료는 다 포털에 들어가 있죠. 개인정보보호 안내서에 있는 생체정보보호 안내서에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더 참고하시면은 보다 상세한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생체 인식정보에 대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라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은 이런 가이드들을 최대한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비밀번호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예시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냥 반드시라고 말하는 거는 이런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되 뭐 자릿수라던가 뭐나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더 이상 강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심지어 안전성 확보 조치 이번에 개정되기 전에도 유효기간 자체에 대한 것들은 강제에서 빠졌었죠. 그래서 노출됐을 경우에는 뭐 취약할 수 있다. 뭐 그때는 즉각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 정도의 내용으로 가는 거고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주요 시스템이다. 좀 강화해야 될 만한 이런 거면은 뭐 복잡하게도 구성하고 변경 주기도 짧게 하는 뭔가 나름대로의 강화된 조치도 필요하다. 작성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안정성 확보 조치 내용 자체에서 이것도 말 그대로 예전에 있던 요 내용이고 지금 더 이상 뭐 이것 자체도 기준에서 강제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더 보실 분들은 동일합니다. 포털 안내서에 안전성 확보 조치하면 요렇게밖에 안 나와요.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안내서가 24년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면은 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안내서가 25년 11월자로 법 개정 이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 분들은 마냥 대부분은 포털이 맞긴 한데 희한하게 이 안내서는 포털에 안 올라가고 이렇게 개보이 사이트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비밀번호 보면은 쭉 찾아보시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뭐
조합이라던가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예전처럼 크게 강제하진 않아요. 아이들도 여기에서 그냥 완화해가지고만 조직이 관리하라고만 하는 거지. 기존처럼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것도 기존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시로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수단으로 뭐 OTP라던가 안면인식 뭐 등등등도 있지만은 비밀번호를 굳이 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한 부분들 화면에는 그래도 마스킹 처리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계정 잠금 비활성화에 대한 뭐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장기 미접속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잠궈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야, 이 정도 접속 안 했으면은 그냥 접속 안 하는 사람이지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 또한 조직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시스템의 중요도라던가 뭐 접근하는 또 필요성 등등을 고려해가지고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절차 부분 거의 다 왔으니까요. 몇 개 키워드만 더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적인 형태든 품위, 수기로 올려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기록 남기고 변경, 점검, 말소도 마찬가지로. 자, 이때 인사 DB랑 연동해 가지고 삭제하면 가장 바람직하죠. 근데 연동 뭐 비용이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는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한 이슈가 좀 큰데요. 뒤에서도 또 언급되겠지만 좀 미리 보고 다시 보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초반에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에 대한 이 특례가 나왔을 때 원래 인사 DB랑 연동해가지고 인사 시스템이랑 연동해서 권한 관리하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에서 난리가 났죠. 다 비용에 대한 이슈도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상 시행될 때는 그 자동으로 연계해가지고 연동해가지고 하라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설서라던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연동해가지고 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긴 해요. 어쨌든 사람이 일일이 매뉴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동해가지고 조치 취하는 게 가장 일단은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 병역 말소에 대해서는 퇴직뿐만 아니라 휴직이나 업무가 변경돼서 전보 등에 따른 거 장기 미사항조에 대해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시로는 뭐 이미 앞에서 구두로도 어느 정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사 변경 시에 뭐 인사 변경이란 뭐 대상이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우리 범위 내에서 같이 업무를 보니까는 통제해야 되는 또는 보호해야 되는 그 대상으로 선정이 될 거고요. 그 인원들에 대해서는 다 권한에 대해서 통제해야 되겠죠. 기타 나머지에 대한 필요사항 예시는 텍스트로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보통 정기적 검토를 매뉴얼로도 할 수 있지만은 일배치로 해서 시스템적으로 연동돼서 확인할 수 있는 거면 EHR 시스템에 있는 것과 현재 접근 관리, 접근 권한 관리하고 있는 요구에 대해서 맞는지 매핑 이런 부분들은 자동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치도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래서 이 페이지까지 보고 넘어갈 건데요. 이런 용어 정도만 익숙하시면 됩니다. 싱글 사인은 워낙 익숙하죠. 그룹사라던가 여러 계열사에 대한 서비스 하나로 그냥 모아가지고 로그인하면 다 동일한 환경으로 접속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로 많이들 활용하실 거고요. 어, 나머지 EAM이나 IAM은 뭐 이제 관리적 측면에서 정보 관점에서도 더 많이 쓰이는 개념이죠. 권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거냐, 아니면 계정 자체에 대한 적응 권한 관리를 이제 통합적으로 할 것이냐, 이 차이고요. 주요 내용과 관련된 이슈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또 하나씩 읽어드리기보다는 강조해 놓은 키워드들 위주로 어떤 개념인지 정도만 체크하는 정도로 가고 나머지는 실무적인 적용이라던가 좀 다른 쪽이랑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이 교재만으로 설명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걸 위주로 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고 다음 내용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